네, 안녕하세요. 2018년, 그 18년을 보내면서 이 송년 특집 방송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 인형이 뭐냐고요? 네, 황심이 중에 한 말인데요. 이 밀림의 왕자 레오. 네. 레오를 왜 레오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레오가 저 이름이에요. 아. 예. 그래서 밀림의 왕자 레오. 그래서 이 사자예요, 사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인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이 인형은 멀리 태국에 있는 황심소 애청자분이 이걸 특별히 만들어서 보내와 주셨어요. 네, 황심소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방송입니다. 네. 오늘 황심소와 함께 2018년을 보내면서 재미와 의미를 모두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구신데요, 그런데? 아, 예. 저는 햇님입니다. 햇님님, 예. 생방송인 만큼 라이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도와줄 특별한 손님으로 이 황식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네. 아, 그런데 햇님님 지금 들고 있는 황심이는 뭔가요? 네, 돼지입니다. 돼지요. 2019년 돼지띠의 해를 맞아서 네, 돼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 훌륭하시네요. 네, 그럼 그 옆에 선생님. 왈. 아, 그렇군요. 제가 갖고 있는 황심이는 개입니다. 네, 2018년 멍멍이 해가 가고, 네, 이 18년을 개처럼 보내고, 네. 19년을 이 돼지처럼 맞이하자. 이 의미로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올려주시는 질문은 황심이가 대신 질문하고 구박도 대신 받아줄 것입니다. 네, 마음껏 아유. 질문해주세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에서 진짜 문제도 찾고 해법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박사님께 편지도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네, 편지도 많이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분은 그 이명박과 에릭 호퍼의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그 사연자입니다. 아, 내가 네. 이명박은 너무너무 싫어서 난 이명박처럼 살지 않고 에릭 호퍼 같은 길거리의 철학자로서 나는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네, 이분의 이제 메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화는 없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MB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나라고 상상할 때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제 인생을 통으로 돌이켜보니 제가 막연히 멋져 보이는 것에 혹하고 그런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저것들은 다 멋진데 나는 왜 이럴까 고민만 하다가 20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깨달음을 얻고 현기증이 왔습니다. 중고교 시절에도 대학 시절에도 군대에서도 최근까지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에 매년 꼭 한두 번씩은 시달렸던 거구나. 내가 저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예처럼 혹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나? 저 멋있어 보이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황심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유 재밌네요.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나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사실은 간절히 바라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사실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멋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항상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을 가진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왔을지 볼까요? 네, 네. 그래 보입시다.
저 같은 로맨 M자 매뉴얼 성향의 사람은 고시나 공무원 시험 등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 프로파일은 리얼 릴레이션만 거의 일치하고 다 갭이 있습니다. 트러스트도 로맨의 반밖에 안 되고 정말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합격하고 싶은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저에 대한 의문이 공부도 안 하게 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박사님. 네. 혹시 로맨 매뉴얼 성향이 아주 뚜렷하신 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하면 시험을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 왜요라고 하면요. 사실은 로맨 매뉴얼 가지신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해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은 엄청나게 불안과 또 자기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될 거야 라는 이 일종의 자기 부정 내지는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맨 매뉴얼 성향이 높으신 분이 내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무슨 자격 시험을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시험 공부 보통 운동할 때 예. 훈련은 연습 같이 연습은 시합 같이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합을 나갈 때 좀 연습할 때처럼 마음을 좀 풀고 네. 뭐 그런 게 적용이 될 수 있을런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로맨 매뉴얼 분들이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뭐가 가장 큰 힘든 상황이고 걱정일까요? 지금 공부를 한 내용을 시험 때 잊어버리면 어떨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런 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로맨 매뉴얼은 이 성향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네. 불안해요. 네.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공부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부터 어떻게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부터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심한 로맨 매뉴얼 분들은 지금 내가 이 공부를 뭐 예를 들면 세무사 공부를 하겠다, 뭐 또는 뭐 이 5급 공무원 공부를 하겠다, 또는 7급, 9급 뭐 이런 공무원 시험 또는 공기업 시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이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은 내가 시간이 충분히 없는데 내가 이번에 보면 안 될 거고 그러면 내년에 봐야 되는데 내년에 보면 1년이나 더 기다렸다가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이에 또 바뀔 텐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그러면 그 사이에 바뀌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걱정부터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 로맨 매뉴얼 분들이 시험 공부를 먼저 시작할 때는 자기가 그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또 걱정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 시험 공부를 왜 하는가, 다른 거 이것저것 해보다니까 원했던 거가 안 되니까 이걸 할 수 없이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이 더 심하게 생겨요. 그런데 공부법을 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공부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자기가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을 해서 거의 답정너처럼 네. 좋은 공부 방법, 내한테 확실하게 맞는 공부 방법, 그럼 주로 어떻게 그걸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이 지난번 시험에 붙은 사람,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 잘했던 애, 또는 뭐 수석했던 애의 방법에 따라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후기. 그렇지, 합격생 네. 후기를 네. 열심히 읽고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거죠, 저희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럴 때 합격생 후기를 읽는 거는 뭐
본인의 불안을 낮추고 또 본인이 합격했을 때 느끼는 이 뭔가 자부심 또는 기대 이런 부분이 약간 힘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공부 방법을 그대로 쫓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맨 매뉴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가 이 시험을 본다. 시험을 봤을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개는 로맨 매뉴얼 분들이 또 자기를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을 상당히 자책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가 힘들 뿐만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공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 불안을 먼저 알고 그것을 좀 다스리는 게 좋겠네요. 네, 항상 불안을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불안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고요. 자기 불안의 정체를 자기 스스로 분명히 규정하는 게 필요해요. 분명히 규정하면 좀 불안이 내려가나요? 불안이라는 건요. 뭔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두려움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체를 분명하면 저기 이상한 소리가 나? 뭐야? 너무 무서워. 아니잖아. 인형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두렵잖아요. 네. 저기 망망 와와 18년 빨리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다른 분의 또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과도하게 믿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자기 비하할 때랑 비슷한 것 같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과도하게 믿고 있다는 마치 중고생처럼 얘기를 듣거든요. 요즘은 무슨 고민을 들이대도 자존감 때문이라는 소리가 많은데 왜 다들 자존감을 부쩍 강조하는 분위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신경계열, 약물, 항우울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전에 무조건 약만 먹는 건 삽질이긴 한데 보통 신체적으로 아픈 증상이 동반되잖아요.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경우에 사실 진통제 아니면 항우울제밖에 통증을 다스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약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분 질문이 자존감, 자기가 뭔가를 못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 부족 때문이야,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를 찾고 싶은데 뭐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존감을 언급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대로 뭘 안 하고 하는데 좀 자신 없이 쭈삣쭈삣하게 하면 누구나 또 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높여야지. 뭐 자신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엘리베이터 수준으로 아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니까 나 자신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높게 평가하는 자존감이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답정너 같은 마음에서 자존감을 또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자존감 수업, 뭐 저는 이런 타이틀의 책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전부 다 자존감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또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기만 하면 내가 소중하니까요, 나를 사랑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마치 그게 나의 문제가 뭔지 관계없이 그거에 대한 답이 된다고 믿는 그 상황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있고 이 책 저 책 또는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자존감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대체 어떤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냐 했더니 진짜 사람 심리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마음이 병이 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주로 보던 정신과 의사분들이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걸 느끼면서 아, 저분들이 진짜 그냥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상황에서 저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게 마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답처럼 생각하고 언급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우울하면 뭐 항우울제 약 먹으세요 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정도의 진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하면 고통스럽다, 또 뭐 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는 거 외에 다른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 그 고통을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뭐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용어를 쓰고 뭐 리튬 계열의 뭐 약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화학 물질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저 생각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니. 인간의 마음은 분명히 이 육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육체는 분명히 화학 물질의 영향에 따라서 그 반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끼고 통증이라고 느끼는 건 이것이 육체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류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외부의 충격이나 이 신체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 그런 이제 직접적인 통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뭐 육체의 손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뚜렷한 이 신체가 손상된 증거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머리가 쪼개듯이 아파요, 뭐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뇌에서 신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런 통증이나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통증의 경우에는 진짜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나 또는 내한테 삶의 이 부담을 내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지, 그걸 이제 또 심리학에서는 유능감이라는 표현을 해요. self-efficacy라는 이야기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용어로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다시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뭐 그거를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시 뭐 이런 용어로 가지고도 표현하는 다양한 인간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약을 먹어서 해결했다라가 아니라, 아,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내가 몸의 노예로서 지금 있구나 라는 마음부터 먼저 가지면, 그럼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가 지낸다고 할 때 저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 분명히 뭐 이거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통증, 뭐 위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어제 내가 밤에 술을 마셔가지고 오늘 위산 과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되어서 더부룩한 상태가 있으면 내가 연말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뭐 소화제를 먹는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요즘에 간이 상태가 안 좋네요. 그러면 간을 조금 보완해주는 약을 처방을 해주면 그걸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이 조절하거나 관리를 못한 데서 오는 나의 아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들은 무조건 약을 줘요. 그렇지만은 심리학자 또는 상담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걸 무조건 정신과 의사에서 처방하는 약을 먹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이나 생활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게 뭔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느끼고 또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약 이라고 그걸 받아 먹으면 왜 그걸 드세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을 못 잤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약을 먹어야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럼 그 약은 우울증 약이 아니라 수면제예요. 그 중에서 수면제는 드셔도 돼요. 하지만 굳이 우울증 약을 드는 거는 도움이 안 되실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사실 매일 이 밖에 안 나간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서 있어 그냥 들어 누워 있고 있거나 그냥 있어요. 그건 활동량이 상당히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당신이 밤에 잠을 안 오는 거는 낮에 많이 잤거나 잠이 별로 올 만큼 신체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하루에 적어도 서너 시간씩 땀이 날 정도로 활동을 해봐요. 근데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 무기력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병이라고 한다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겠지만은 나는 단순히 당신이 굳이 자기 신체를 그렇게 2시간, 3시간 이상씩 움직여서 뭐 땀을 내고 움직일 이유를 스스로 자기한테 주지도 않고 그 이유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 동시에 마치 방치하는 그 상태에 당신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저 여기서 바뀌고 싶어요. 이럴 때는 그럼 당장 옷 입고 뭐 마스크까지 하고 미친 듯이 나가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본인이 이제 발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없다라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걸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그럼 빨리 돌아서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났으니까 집에서 샤워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이나 삶을 변화시키고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실시간 질문 읽어주는 질문 요정입니다.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걸 제가 박사님께 질문 드릴 거예요. 박사님, 위즈덤 센터에서 상담 코칭 자격증 취득하면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나요? 자기 역량이겠지만 커리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거는요. 위즈덤 센터에서 WPI 전문가 과정이라는 거를 초급, 중급, 고급을 거치고 또 1년의 수련 과정이 있어요. 사례 분석 세미나하고 또 상담 실습하고 하는데 그게 거의 아마 한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 자격증을 따게 돼요. 전문가 자격증을 따게 되면 충분히 본인이 상담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는 할 수 있는 수련을 받았다가 되는데 그거를 상담가로서 활동할 수준이 됩니까? 하면 많은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상담가로 활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뭐 심지어 이 일반 대학원에 가가지고 상담이나 임상 이거를 가지고 석사, 심지어는 박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담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그걸 고민을 하다가 진짜 상담가로 활동을 하려면 이 상담 실습이라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수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 본인이 스스로 상담 사례들을 직접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WPI 자격증을 받는 것 플러스 한 2년 정도의 이 상담 실습과 관련된 수련을 받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데 그것을 뭐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서는 이 상담 실습이나 임상 관련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는 인터널 뭐 어디서 했고 또 뭐 학회 참석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점수 따는 거 이런 거로 가지고 실습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진짜 거의 코스프레 하는 일이에요. 진짜 상담가로 활동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내담자를 상담을 하고 그 본인이 상담하는 것을 슈퍼비전을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적어도 100케이스 이상은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직접 사례를 경험을 100케이스를 하느냐 아니면 사례 분석 세미나 같은 거를 100케이스 이상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진짜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그걸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정도의 시간을 또다시 가져야 돼요. 그냥 논문 쓰고 학위를 받는 대학원이 아니라 진짜 수련을 받는 상담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닥터 오브 사이칼러지 이래가지고 3년이나 4년짜리의 전문가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위즈덤 센터에서 그걸 WPI 지도자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2년에서 3년의 상담 실습 수련을 받게 되면 직접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훈련 과정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송년회 내가 이걸 설명을 하게 되니까 참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진짜 상담가로 제대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위즈덤 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WPI 워크숍을 듣고 이 WPI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뭔지를 배우는 시간을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지셔야 될걸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요정이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돌아온 질문 요정입니다. 이거는 현정 애니 안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한국 사회에서 아이디얼리스트들을 보호해주고 아이디얼리스트의 장점을 살려 잘 살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디얼리스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지금 여기 방심이 뭔지 보이시죠? 코끼리 같은. 네, 이게 코끼리예요. 제가 진짜 아이디얼리스트는 어떤 동물하고 비슷할까라고 했을 때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하고 가장 잘 나타나는 동물이 코끼리예요.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동물이 곰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코끼리를 생각을 해봐. 이 코끼리 상당히 멋있는 동물이죠.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해요? 코가 길고 좀 그렇죠. 이상하고, 예. 귀도 이상하고 코도 이고 지금 날 보고 이상하다고요? 근데 사실은 코끼리는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신이 보내온 신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영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코끼리는 어떻게 돼요?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코끼리를 명나라에서 선물로 왔는데 코끼리를 그냥 잡아준 그런 황당한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코끼리 굶어 죽었어요. 하루에 코끼리가 먹는 게 양이 몇 톤이에요. 근데 코끼리가 쓸 일이 별로 없어. 네. 뭐 농사 짓는데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또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래서 코끼리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이래가지고 곤장을 때리다가 코끼리가 열받아가지고 코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가 이게 지가 어떻게 참 자기의 가치를 영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상하면 상당히 멋있는 동물인데 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아이디얼리스트가 부닥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넌 뭐야? 그러면 희한한 소리 나고 잘 이해도 못하고. 근데 아이디얼리스트야말로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말로만 창조, 혁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리얼하게 사는 이 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번듯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관심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완전히 힘듭니다. 또라이처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코끼리나 또 비슷한 게 곰. 곰 하면 보통 뭐가 떠올랐어요? 미령곰탕이 뭐 이런. 미령곰탱이. 곰이 얼마나 재빠르고 얼마나 그간데 맹수. 이분들이 진짜 관심이 없군요. 곰에 대해서. 곰 하면 대개는 웅담이에요. 웅담. 근데 웅담 뽑아 먹겠다고 곰을 사육해가지고 곰을 그거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네. 그래가지고 참 곰발바닥 요리하다가 먹으면 또 욕하고. 그다음 곰이 웅담도 그러면 야생동물 동물학대다 이래 웅담 채취를 할 수 없게 돼. 그리고 곰은 웅담만 뽑아버리고 아무데나 쓸 데가 없으니까 버려. 그럼 죽어.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이디얼리스트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곰은 영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 유라시아 지방 그리고 우리 있잖아요. 당근 네. 신화예요. 곰은 뭐예요? 웅녀. 웅녀잖아요. 이 대한민국 또는 우리의 선조의 어머니 그게 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디얼리스트를 그렇게 봐요? 내 엄마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로맨티스트의 정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엄마가 우리 엄마 맞아요. 아니 곰이었잖아요. 곰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네. 지 엄마를 엄마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니 쑥갓 마늘을 먹고 어떻게 곰이 사람이 돼요? 이런 이제 본인의 근본에 대한 혼란함. 우리 엄마가 아니고 옆집 아줌마 우리 엄마인가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유명한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면 우리 엄마는 지금 목걸이도 하나 없이 죽었는데 저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진짜 한국 사회에서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진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구박한단 말이냐? 참 안타깝죠. 네. 예, 또 너무 질문도 많고 그래서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저는 곧 26살이 되고 3학년 1학기 공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인간관계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진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완전한 휴먼이었는데요. 2년차 대학 시절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보다는 제가 끌리는 책 위주로 예를 들면 불교는 무문관, 반야심경 정도만 읽고 어느 정도 핵을 파악하면 됐다 식으로 넘어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 분야는 화학 분야라 석사 이상을 공부해야 연구 쪽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체험 삼아 학부 연구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향적 휴먼 아이디얼 전문적인 직업이 저에게 맞을까 의문도 들고 두 번째로 평생을 경쟁하고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사기업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팟캐스트를 들으며 원하는 나와 나 자신을 말씀하셨는데 평생 경쟁하고 사는 모습은 내가 멋지다고 원하는 내가 아닐지 동시에 공기업같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책 읽고 사람이나 만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저의 진짜 모습이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분 휴먼 이 프로파일은 대학생 이 친구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지금 사연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돼지 엄마는 아니 대학생이고 휴먼 성향인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제대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 이 공대생이고 화학 전공인데 그러면 일반 뭐 화학 관련된 또는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공사나 공기업 이런 데 가가지고 지내는 게 좋을지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요. 잘못하기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연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사연 자체가 아주 휴먼 성향이 높은 대학생이 가지는 마음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휴먼인데 휴먼이면 사실 제가 황심서에서 휴먼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지금 번듯한 걸 좋아하시고 그렇죠. 휴먼 네. 가오가 있어야 되죠. 네. 남한테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폼생폼사. 네. 멋지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멋지고 네. 카리스마도 있고
지금 이 친구가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자니 말은 폼생폼사고 멋지고 하지만은 그런 친구들이 또 한편으로는 허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내면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신 거 이 사연 이 보낸 친구는 참 휴먼이면서도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반야신경 뭐 이런 것도 보고 불교 철학 관련된 뭐 책도 읽고 네. 읽으면 뭐 본인이 자기한테 잘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학도가 불교 쪽을 보시면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삽질이라 그러죠. 예, 물론 공학도인 대학생이 불교 경전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이제 세상 사는 거 다 이 더덥다고 생각하고 너 출가하려고 그러니? 나 이미 가출했어. 이렇게 되는 상황 외에는 뭐가 본인이 번듯해 보이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 뭐 법정 스님, 법륜 스님 따라서 뭐 무슨 정토에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 분들은 법륜 스님 보통 뭐라고 그래?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글쎄요. 108배를 해라. 그러면 너의 108번뇌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그분은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더욱더 그러면 제가 더 책을 봐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저 성향으로 봤을 때 번듯한 대기업에 가가지고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 보통 일반적인 통념적인 매뉴얼적인 사고가 이 친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려주는 사연들이 나와요. 그 사연이 뭐냐면요. 본인의 진료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에 가면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책을 읽고 여유를 가지면서 지내고 실제로 사기업에 가나 공기업에 가나 정신없이 사는 건 똑같아요. 네. 왜? 다 노예로서 주인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여서 살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번듯하고 더 큰 주인님이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인 거죠. 그럴 때 이 친구는 사실 보면 뭐 어느 쪽에 가서 일을 해도 상관없이 잘 할 것 같아요. 그게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던지고 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기업에 가면 사실은 이 친구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그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을 훨씬 잘 받을 수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그리고 공기업에 가도 실제로 들어간 다음에 사실은 공기업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죠? 네. 정치예요. 윗사람 눈치 보고 또 정치권을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그 속에서 성진. 왜냐하면 공기업이라는 거는 이 실제로 공무원도 공무원이 바랄 게 있는 게 승진하고 월급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는데 공기업은 승진은 뭐 그냥 공무원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 대신에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잘 지내야지 자기가 조금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다는 이 과제를 달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용균 씨가 일하던 서부 발전 주식회사. 발전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석탄이 막 움직이는 그 컨베이어 벨트 바닥은 항상 까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정치권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거기에 현장 방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석탄 먼지 어깨 쫙 물 청소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는 그 하청업체 직원이 나도 이 바닥이 파란색이라는 거를 여기서 일하고 처음 봤다. 그 말은 그 공기업에서 일하는
발전회사 직원들이 최고로 신경 쓰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외부 높은 분들이네요. 외부 높은 분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정치에서 권력을 이루는 그분들만 바라보고 지내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바라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기업은 정치인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어쨌든 공짜가 들어가는 거는 공짜로 먹는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거를 잘, 이 말로는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실제로는 권력을 누가 지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갈 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권력을 주는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또 그와 비슷한 권력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진로 고민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 다시 돌아온 질문 요정입니다. 아이디어 셀프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온갖 잡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적인 생각이나 남을 비하하는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듭니다. 종교인으로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올바르고 착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그 강박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요,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로맨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불편한 상황에 있어 자책하고 죄책감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가면 그룹하고 그룹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희들 모두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그리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라는 거를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 로맨티스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게 되거든요. 네가 죄를 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한테 가야 되지만, 주님한테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바치고, 그런 다음에 너가 죽었을 때 되면 주님한테 가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돈 벌어가 교회 바쳐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저희 죄책감을 들고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천당 가는 거죠? 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이야기했다고 했어. 국정했는데 두 분이 인정했으니까 맞겠죠, 그죠? 저는 교회, 네, 진짜 연세대학교가 이게 또 그렇군요. 그런 학교군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말하기는 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분은 일단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네요. 자. 네, 이제 1부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사 이슈와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진짜 문제가 뭔지 잘 파악하시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내일 2부에서 시사 상담 하이라이트로 계속됩니다.